안녕하세요. 저는 잔칫날 GV 사회를 맡게 된 오정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처음 모더레이터를 맡게 되었는데요. 부족하더라도 좀 그걸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겠지만 잔칫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작년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가 되었고 작품상을 비롯해서 사관을 하셨죠. 그러고 12월 달에 개봉을 해서 지금 상영 막바지에 있는데 먼저 감독님들과 배우분들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영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맡은 역할들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영화 소개는 오영석 감독님이 간단히 해주셔가지고 인사드리자면 저는 잔칫날 연출한 김목경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방 역할의 하준입니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잔칫날에서 동현 역할을 맡은 배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잔칫날에서 종필 역할을 맡은 김진모입니다. 감사합니다. 잔칫날에 대한 관련한 질문들은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해주시면 제가 잘 전달해서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하시다가 또 연출도 하시고 했는데 저와도 또 연출자와 배우로서 처음 만남을 가졌었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다르기도 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영화를 또 만드시기 이렇게 또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에 이제 배우로서 참여했을 때랑 이제 감독으로서 참여했을 때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준비 과정부터 많이 다르고 제일 큰 거는 시야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배우가 조금 더 한정되어 있으면 연출자로서는 좀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크게 달랐었어요. 혹시 그러면 그 잔칫날에 말고도 그 전에 단편 작업에서는 직접 또 출연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네네. 잔칫날에서는 통화 목소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로서의 욕심은 좀 버리신 건지 네, 그 전에 단편 작업할 때는 이제 뭐 출연을 했던 작품도 있고 출연하지 않았던 작품도 있는데 잔칫날은 사실 시나리오 쓸 때부터 출연을 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쓸 때 좋은 경환이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좋은 경환이를 만났었죠. 그리고 출연을 살짝 아주 배우로서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살짝 그 목소리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준 배우님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또 배우도 하셨던 감독님이셨기 때문에 또 다른 감독님이랑 또 달랐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부천 영화제에서 상도 받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되게 감정이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또 폭발할 때 또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밸런스들을 되게 잘 조절하신 것 같은데 감독님과 혹시 어떤 얘기를 영화 들어가기 전에 무슨 어떤 얘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거의 저희는 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맘이 내 맘, 내 맘이 네 맘 이런 상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경만의 표현들이 굉장히 좀 조각조각 다른 장르에 비해 더 좀 섬세하게 쪼개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감독님께서 모니터를 보시면서 또 연기자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같이 이제 숨 쉬듯이 하다 보니까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쪼개면서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준 배우님 얼굴을 봤을 때 되게 선하게 느껴졌거든요. 처음 인상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되게 영화 초반에는 좀 남매와 좀 티격태격거리고 또 영화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좀 가장으로서 조금 또 진지한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조금 걱정했던 부분은 팔순잔치 때 그 약간 또 행사 톤으로 또 진행하셔야 되고 또
약간 달라야 될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춤도 잘 추시고 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그 전에 이런 것들을 해보셨는지 행사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그 부분은 사실 뭐 배우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가 아르바이트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행사 관련된 아르바이트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이제 제가 했던 모습들 중에 좀 발췌를 해서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대본에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가미를 해가지고 좀 더 풍성하게 만들자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덧붙여서면 제가 그 현주 씨 만나서 이제 캐스팅하기 전에도 출연하셨던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라디오스타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그때 방금 말씀하신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장면 그런 때 한번 이렇게 하셨었죠, 맞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보시면 그 마트 앞에 행사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하준 씨가 그냥 거기서 뭐 스스로 말씀 믿고 그냥 지금 잘 부탁드린다니까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재기 배우님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전 영화를 보면서 왠지 주변에 저런 친구 한 명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조금 비호감인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영화에서 사실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예, 존재감이 좀 잘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 되게 핫한 영화였던 파수꾼이라는 영화에서 이제 김덕경 감독님과 함께 그때는 김덕경 감독 배우로서 같이 호흡을 맞추셨는데 감독으로서의 김덕경 감독님과 배우로서의 김덕경 감독님 또 어떻게 달랐는지 일단 좋은 형이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배우로서 록경 배우님이나 김록경 배우님이나 감독으로서의 김록경 감독님이나 전 딱 제가 10년 전이네요. 벌써 파수꾼이 10년 전인데 그때 봤을 때부터 굉장히 영화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고 이 사람은 언젠가 꼭 일을 내겠구나 라는 정도로 연기를 대할 때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그런 모습에 제가 정말 그때 파수꾼 작업을 하면서도 정말 많이 배웠었거든요. 옆에서 항상 이제 붙어서 나오는 역할이었으니까 배웠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출자로서 김록경 감독님 만났을 때 대본을 제가 이제 준비하신다고 하고 받고 대본을 읽어보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대본으로 큰 일을 내겠구나. 정말 잘 짜여진 구조와 그리고 인물들마다 각자의 어떤 그 임무들이 너무 잘 살아있었고 그래서 정말 멋진 연출자가 되겠구나 하고 이제 영화를 봤는데 역시나 멋진 연출가가 됐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맞나요, 제가 지금?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영화를 보면서 배우는 되게 시선 처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시선 처리 같은 게 되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근데 그 시선이 좀 불쾌한 시선이긴 했지만 좀 사촌 언니한테 이제 뭐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는 장면에서도 그렇고 평소 모습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는지 아니면 근데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이 역할을 하라고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읽자마자 이거 딱 읽었을 때 제기 너는 네가 무슨 역할일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거지 나 이거 하기 싫어 말했었어요. 왜냐면 제 평소의 모습에 약간 그런 지점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연기를 할 때 배우들은 기반을 자기 거 안에서 좀 발전시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좀 완전히 이제 좀 다른 캐릭터를 만났을 때가 아닌 이상은 자기 거 안에서 좀 이제 베레이션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딱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 자기 고백이네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역할을 해서 좀 형한테 연기자로서도 또 좋은 모습 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제 거를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 있는 모습이 맞구나 촬영을 하면서도 확신을 했어요. 그 시선도 제 안에 있던 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실제 모습이 좀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없진 않겠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배우님이 상영실 가서 여자한테 관심을 두고 그러지는 않아요, 일상에서. 맞죠? 굉장히 좀 삶을 본능적으로 살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도에 어긋나는 행동은 안 하지만 좀 이제 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이제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은 잘 지키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모 배우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김진모 배우님 같은 경우는 잔치날에서 이제 국내 바보 캐릭터 존킬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눈치 없는 그냥 국내의 평범한 그런 주민 같으면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화에서 팔순잔치를 이제 영상으로 또 남겼잖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혹시 캐릭터를 이제 연기하실 때 참조하시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종필이라는 역할이 삼천포에서 실존 인물이에요. 이제 감독님이 이제 그 분을 모티브해서 그 종필이라는 역할을 쓰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먼저 감독님이 잡아주셨어요. 일단은 이제 약간 좀 약간 모자라고 그러기도 하지만 뭔가 좀 정상인처럼 내비쳤으면 좋겠다,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갖고, 그래갖고 좀 찾다가 보니까 뭔가 이 종필이라는 인물이 좀 그 경계성 장애를 갖고 있는 인물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저희 동네에 있는 그 약간 그런 비슷한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티브를 해서 이제 그 감독님한테 이제 보여주니까 감독님이 괜찮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된. 예. 그리고 그 김진모 배우님은 또 특히 김덕경 감독님이 그 전에 연출하신 부천 영화제에서도 같이 상영이 되긴 했는데 그 단편 영화가 이제 사택남처라고 거기서도 출연을 하셨고 그리고 배우로서 함께 호흡을 맞춘 시간이 되게 길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혹시 감독으로서의 김덕경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로서 김덕경 감독님 어떻게 또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하고는 이제 알고 지낸 지가 10년? 거의 10년 이제 넘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배우로 하실 때 그때 같이 만나서 이제 연출하실 때도 같이 이제 단편 작업부터 계속 했는데, 그 옛날에도 느꼈지만 그 단편 작업 같이 배우를 할 때도 느꼈지만은 참 배우로서 되게 그 감정 연기를 되게 잘하셨어요. 실사한 연기도 그때 배우 하실 때도 이제 느낀 거였지만 되게 섬세한 연기 되게 잘하셔갖고 그때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연출하실 때는 이제 알고 지낸 지가 오래돼서 좀 편하기도 했지만 되게 그 긴장감이 더 더하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스타일을 아니까 그러니까 장면 하나하나 되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오는 이제 긴장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감독으로서도 그런 더 그 섬세함이 있으셔서 제가 더 집중해서 더 준비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관객분들이 몇 분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이전에 물어봤던 질문들도 있고요. 제가 잠깐 그 질문을 얘기해드리자면, 하준 배우님 각본의 어느 점이 마음에 드셔서 출연하시게 되었나요? 특정 장면에 뭔가 속히 말하면 꽂혔던 건 아니고요. 그냥 대본 전체적으로 좀 와닿았던 게 있었고, 그리고 배우들은 사실 그런 좀 욕망, 열망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카메라 앞에서 나를 좀 다 내려놓고 한번 뭐 울 수 있는 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굉장히 감정을 격앙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끌렸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저 개인사 관련돼서 뭐 저도 이제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대본이 와닿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뭔가 설레임과 부담감, 두려움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감정이 특별히 더 높았다라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작품이 제가 아무리 뭐 발버둥 친다고 해도 안 될 게 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온 거구나, 잘 해내야겠다, 뭐 그런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구름님이 종필이 인물이 너무 재미있었고 사건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필이는 어떻게 만들어진 인물인가요? 그리고 김진모 배우님은 종필을 어떻게 맡게 되었나요? 어떻게 맡게 되었는지. 총필이라는 역할은 먼저 이제 그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를 예전에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시나리오 보다가 이제 먼저 감독님께서 그 종필이라는 역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떻냐 그런 말씀 먼저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전형적인 바보 연기도 좀 생각을 해봤다가 여러 가지 좀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이런 좀 경제성 장애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동네에 그 아저씨 중에 이제 뺑 아저씨라고 이제 대형 카세트 들고 막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막 정상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또 비정상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인물을 모티브를 해서 종필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감독님한테 그걸 보여줬고 감독님께서 괜찮고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이제 캐스팅이 돼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예. 네, 그리고 이건 감독님에게 하는 질문 같은데요. 네, 경만이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둘러 말하고 숨기는데 혹시 그런 특별히 성격의 인물을 만드신 이유가 있나요? 뭐 말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특별히 이런 인물을 특별히 뭔가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친구가 말을 하지 못할까 저는 시작했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 번째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못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가 아버지한테 어떤 이런 행동 자체가 불효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때문에 사람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실 때 감독님 자신에게 돈과 가족이 어떤 의미로 보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각본을 쓰고 있을 때. 네, 각본을 쓰시고 연출하실 때 감독님 자신에게 돈과 가족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저도 전에 저도 이제 회가 바뀌어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9년이 됐는데 그 전에 아버지가 계실 때는 뭔가 제 일을 많이 쫓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가족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돈이라든지 제 일을 좀 더 많이 중요시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가족 간의 오해도 있었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런 그 안에서 가족 간의 좀 오해도 해결된 부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좀 가족에 대한 좀 더 소중한 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돈보다 좀 더 중요하고 그 안에 또 표현해야 되는 사람과 사람 주고하는 마음들이 더 중요하고 그 가족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아버지가 떠나는 게 좀 더 크게 많이 느꼈었습니다. 네. 장례식장에서는 진짜 슬픔을 이제 느끼기도 전에 너무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하면서 봤습니다. 어떤 분이 되게 길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극에서 다루는 문제들을 상당히 공감하며 봤습니다. 극에서 경미와 경만 각각의 서사에서 죽음을 다루는 방식과 돈이 인물들을 괴롭힙니다. 거칠에 치중된 재래적인 풍토, 죽음을 가리는 방식에 대한 비판에 머무는지 더 깊이 나아가서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이 괴롭히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인지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 살아있는 사람을 죽음이 괴롭히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인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음이 그 괴롭힌다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뭐 맞는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장례 문화가 이게 과거와 현재를 많이 제가 조사를 해보고 또 알아보고 하니까 제가 겪어보고 하니까 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이 바뀌어 있는데 그 바뀐 만큼 뭔가 장례를 대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라고 솔직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 예전에는 마을에서 어떤 누가 돌아가시면 다 같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행사처럼 축제처럼 이렇게 그 장례를 즐기고 했던 분위기여서 제가 어릴 때도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어떤 장례식장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그 안에 장례를 지낼 때 똑같이 문화가 그 시골에서 지내던 그 문화가 그 안으로 이어지는 거는 다 바람직하다라고는 솔직히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그 안에서 그 공간 안에서 뭔가 또 슬픔을 또 주게 되는 상황들도 있는데 어떤 뭐 방해되는 요소들이 사실 제 경우에서는 좀 많더라고요. 뭔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되게 많이 지금 어떤 슬픔을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떤 그 장례식장에서 이제 누가 와서 절할 때는 곡소리를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문을 계속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 형식에서 그런 형식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면서 제가 슬픔을 막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거 지금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좀 슬픔이 좀 온전히 이렇게 좀 즐겨보고 슬픔이 오직 그 사람들한테 주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똑같은 분이 또 하나 더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시골촌이라고 일컬어지는 비도시 지역에 대해서 미디어가 흔히 그리는 전형성이 여전히 기대어서 아쉬움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마을에서 이제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도 이제 서울 사람이고 방언을 쓰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도 이제 서울 사람이고 영화에서 그리고 방언을 사투리를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 어떤 사회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일식이란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서울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쪽 지역 출신이고 그 아드님이 근데 그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식이 해결했다라고 하기는 좀 해결을 했다라기보다는 경만의 어떤 원래 일을 했던 어떤 보수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결을 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리고 뭐 굳이 서울 사람으로 했던 이유는 제가 일식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어릴 때 이곳에서 자라서 그리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말의 어떤 억양들이 바뀌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일식은 정확히 이제 그쪽 지역 출신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부녀 회장님은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었는지 또 얄미움이 생생히 전해졌다고 하는데 저도 영화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서 이제 잔칫날에 나오는 몇몇 빌런들이 이제 부녀 회장님도 계시고 저기 배재기님이 연기하신 그 캐릭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녀 회장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분 회장님도 이제 찾으려고 오디션을 통해서 봤었는데 결국 오디션 때 마음에 드는 분 회장님을 못 만나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될까 하다가 영화들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 이정원 선배님이 출연하신 그 분 회장님이 이정원 선배님인데 이정원 선배님 나온 작품들을 보고 연락을 드려가지고 시나리오를 보내드리고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흔쾌히 또 감사하게도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경미가 향을 계시는데 그 이유는 경만이 오는 동안 아버지를 이승에 붙잡아 두고 싶은 마음이었을까요? 또 어떤 건지. 네, 정확히 맞습니다. 네, 아버지가 아직 가시면 안 되니까 경만이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런 마음에서 네, 맞습니다. 어떤 분이 또 좋은 영화와 GV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경만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과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는데 감독님께서 가장 처음 또는 중심에 두고 그려낸 대상, 관계, 상황이 있었을까요? 경만을 중심으로 이야기들을 이제 다양한 인물들과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감독님께서 가장 처음이나 또 중심을 두고 그려낸 대상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그려낸 대상이요. 네, 그려낸 대상, 관계, 상황이 있었을까요? 거기. 정확히 그럼 이 경만의 어떤 대상을 두고 작업을 했나요? 예, 그런 질문인 것 네. 같습니다. 처음에 이 시나리오 쓸 때 어떤 특정한 대상을 뒀다라기보다는 떠올렸을 때도 제가 경만이가 어떤 그런 행사하는 이미지가 떠올려서 글을 쓰게 된 거고, 아무래도 장례식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되면서 어떤 제가 일부에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제 모습을 떠올려 본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형이 있는데 형의 모습도 이렇게 떠올려 봐서 그런 대상이 글을 쓰는데 많이 참고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분 이제 모두 배우 시기의 급중처럼 자신의 처한 상황과 매우 다르거나 괴리가 느껴질 때 펼쳐내야 하는 연기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경험들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하준 배우님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캐릭터를 맡으면 보통 그 상황을 제가 좀 타게 되는 것 같아서 작품과 캐릭터로 괴리가 있었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신경 쓰는 것들은 이제 좀 감정적인 씬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그거는 제가 해내야 되는 저의 숙제니까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우리 스태프들이나 다른 배우들한테 저의 예민함으로 피해주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마음이 있는데 연기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연기화를 좀 돼서 하는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연기 전공자도 아니었고, 저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제 연기를 하게 된 건데,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연기하는 경우가 더 많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아직 많지도 않고, 보통 이제 비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감정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연기를 할 때 근본적으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를 내는 씬이면은 단순히 화를 내가 내야 된다라는 어떤 총목적에 두지 않고, 나는 화날 때 어떻게 했지를 먼저 생각하고, 나는 화날 때 소리를 질렀나, 아니면 참았나, 아니면 참다가 소리를 질렀나. 그러니까 제가 화냈을 때를 상상하고 그거에 맞게 거기에 대입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와 계속 동의어를 만들어가면서 연기를 접근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제일 연기를 할 때 사실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뭔가 만들어내려는 것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토대로 조금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시키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제 연기를 봤을 때나 관객들이 제 연기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사실적으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괴리감이 좀 있었어요. 저하고 정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괴리감이 좀 있어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하면 어느 순간 정편을 하다가 제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흔히 말하는 서브텍스트라고 그래갖고 종필의 인물에 대한 역사를 더 꼼꼼하게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는 어디 나왔고 인물 대인관계라든부터 해서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편해지는 걸 느꼈고 아마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는 여러 소품들이 영화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경만의 소품 중에서 계속 눈에 들어온 손목시계가 있다고 하시네요. 그 손목시계는 단순한 코디였는지. 원래 단순한 코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지금 어떤 일정한 한정된 시간이 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좀 얘기 나눌 때 시간을 좀 확인하고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시간적인 것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는 거를
가까이서 확인하기 위해서 손목시계 그렇게 소품을 이렇게 활용하게 됐었습니다. 네. 단순한 액세서리 개념보다는 그런 이유가 좀 더 컸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혹시 네 분 다 그 궁지 마을에서 네, 촬영에서 이제 장례식장도 있고 촬영하시면서 해프닝이나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네,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그런 게 있다고. 잔칫날 찍는 장면이 그 실제 궁지마을 어르신들께서 저희 촬영을 협조를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께서 촬영이라는 걸 해보지 않으셨으니까 좀 많이 이렇게 아이고 앉혀놓고 많은 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좀 그러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막 사회를 실제로 좀 봐드렸어요. 노래 불러드리고 그 어르신들이랑 좀 같이 놀아드렸었는데 그게 좀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어가지고 스태프들이 다 바람과의 싸움이었어요. 왜 거기 보면 이제 그꽃 따고 뭐라 해야 되죠? 하완들이 막 서 있는 게 다 넘어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감독님이랑 제가 그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잘 넘기자 그런 전쟁에 나가는 마음으로 나갔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돼서 참 다행이다 생각되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는 큰 에피소드는 없었고요. 회차가 별로 많지는 않아서.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또 코로나 시기도 아니어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닐 수 있었고 진짜 그 동네에 가장 좋다는 사우나를 한번 갔었거든요. 촬영 중간에 좀 휴식 시간이 있어서. 근데 그게 제일 생각이 남네요. 왜냐면 요즘 사우나를 못 가잖아요. 제가 사우나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때 이제 그 촬영 끝나고 사우나에 가서 씻고 잤었는데 그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네요. 그게 저한테는 또 굉장히 큰 에피소드네요. 지금 이 시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기억나는 거는 그 주인공 경마하고 똑같은데요. 그때 잔치날 막 바람도 불고 막 화환도 쓰러지고 막 되게 우여곡절 속에 되게 찍었던 그 속 같아요. 근데 고생도 많이 하고 그때 막 할머니들도 막 난리 치는데 우리 저 주인공 경만이 노래도 부르고 분위기 띄워주시고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그리고 감독님한테 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잔치를 하면서 할머니가 손을 잡으면서 할아버지 얼굴이 비춰지고 쓰러지는데 이 장면이 되게 신선하면서도 많은 궁금증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더 담은 건지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선적으로 할머님이 그토록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사람이 그냥 좀 생각했을 때 그냥 이제 이상적으로 꿈꾸는 죽음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냥 좀 웃으면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님한테 굉장히 꿈꾸는 그런 죽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런 장면을 그렇게 여보라고 하면 할아버지를 보고 돌아가시게 이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경만이 경미와 처한 상황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려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소주현님 캐스팅을 어떻게 했는지 비하도 알려달라고. 사실 뭐 경만이가 털어놓지 못하는 건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었고 경미가 뭔가를 얘기를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경미는 그 안에서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빠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이제 몰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제 뭔가 뭐 별하나씩 통해서 경만의 사정이라든지 그런 걸 알게 됐을 때 그리고 경만과 다툰 이후에는 경미가 또 스스로 뭔가 저는 해결하려고 움직이게끔 그렇게 배우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었고 그래서 뭔가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 과정에서 처음에는 말을 못했지만 말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현 씨 같은 경우는 배우분들을 찾던 중에 프로필도 보고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오디션 미팅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민 소주현 씨 미팅을 했는데 오디션 때 너무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셨어가지고 좀 다른 지점인데 그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아빠 흉내내는 장면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그 장면에서 실제 영화에서는 거기서 울지 않으셨는데 오디션 때는 그 연기를 하시면서 아빠 흉내를 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오디션 때는 괜찮아 경만아 뭐 화이팅했어 이렇게 하실 거였는데 아빠 흉내내면서 그걸 우시는데 아 이렇게 울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너무 또 그 모습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실제 계속 또 울음을 인물한테 거기서조차 울게 하고 싶진 않아서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런 감성들을 보면서 이 배우랑 작업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하준 배우님에게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극 중에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을 보셨을 때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그게 어떤 특별한 생각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거기서 난 억울하다, 억울해라고 그렇게 속으로 되뇌지는 않았고요. 그냥 보통 사람이 좀 그렇게 궁지에 물리게 되면 크게 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좀 멍해지는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어떻게든 정신 차리자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경찰서나 이런 데 부분에서 내가 지금 해결해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집중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버지 얼굴을 봤을 때는 그때 촬영장 제일 어려웠던 씬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을 좀 쏟아내야 되는 씬들이니까 경찰서 씬이랑 그다음에 그 염하는 씬이 이제 제일 부담이 많았던 씬들인데 염하는 장소가 이제 실제 장례식장이 염을 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들어갈 때부터 좀 압박감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을 보는 씬 찍는 게 시간도 많이 좀 없었어가지고 이래저래 쫓기듯이 찍었었는데 그냥 영화 보시면 대사가 잘 들리듯 안 들리듯 한데 그냥 내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그냥 그 미안한 마음이 제일 커서 그렇게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을 봤을 때 항상 자식들은 부모님이 계실 때 잘 못하다가 그런 거 뭔가 상실되었을 때 미안함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점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경민은 패션 공부를 하는 학생인 것 같은데 이와 같은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경만의 꿈은 유명한 MC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유명한 MC가 되는 게 네, MCU가 되고 싶네요. 유명한 MC가 되는 게 꿈이 많고요. 경민 같은 경우 그런 패션 공부하는 거는 이 친구가 뭘 하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주변에 또 패션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도 있었고 제가 관심도 많이 가지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친구 경만이랑 좀 연관을 좀 또 짓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잘 보이진 않는데 그 노트 보면 그 MC 경만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오빠 옷을 직접 디자인해가지고 또 오빠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배우분들이 혹시 각자가 잔칫날에서 애정하는 장면이 있는지 이 부분 내가 봐도 연기 참 잘했다 부분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요. 네. 그런 장면이 있는지 혹시 궁금합니다. 내가 이 부분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고요. 이 부분 진짜 오글거려서 못 봐주겠다 하는 거는 있는데
잔치 장면에서 춤추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영화를 4번 넘게 보는데 볼 때마다 너무 힘들고요. 그게 좀 그렇고. 춤 엄청 잘 추시던데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그거가 너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장면은 이제 경미가 그 향을 거꾸로 하는 씬이 이제 제일 애정하는데 보통 그런 의견들이 저도 들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경미가 너무 수동적인 게 아닌가라는 이제 말씀들을 간간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경미가 향을 거꾸로 하는 게 물론 뭐 굉장히 추상적인 행위지만 그게 굉장히 큰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향을 거꾸로 하는 장면이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예. 저는 제 연기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네, 장난이고 그냥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을 뽑기보다는 영화 전체 완성도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리고 대본을 보고 처음 리딩했을 때 이 경만 역할 맡은 하준 씨 연기를 보면서 이 영화 진짜 정말 볼만한 영화 나오겠다라는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뵀었었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완벽하게 이제 경만이 돼 있는 하준 씨를 보면서 그냥 믿고 맡기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좀 연기를 해도 되겠구나 이미 경만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고 결과물을 봤을 때 제가 대본을 보면서 생각했던 경만의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구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장면을 하나를 꼽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연결적으로 이 인물을 제가 따라가고 있고 같이 감정을 교류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저는 이게 그 저희 잔칫날이라는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한 장면을 꼽자면 제가 나오는 장면은 아니고요. 그 마지막에 그 경마는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딴 곳을 응시하고 있고 경미는 활짝 웃고 있잖아요. 참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그 장면을 보면 지난날 경만하고 경미가 겪었던 그 과거도 보이고 앞으로 경만과 경미가 또 겪어야 될 그런 또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게 자꾸 뇌리에 자꾸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네. 이제는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그 제가 작은 좀 선물을 준비한 게 있는데 1분만 해도 네. 제가 문체를 가지고 왔는데 큰 선물은 아니고 굿즈는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작게나마 준비한 건데 문제를 2개 낼 텐데 혹시나 아시는 분 손만 들어주시고 살짝 얘기해 주시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 경만이를 이제 마을 청년회장님이 돌려보내려고 할 때 마을 청년한테 뭘 하나 가지고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줘서 보내려고 하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네?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혹시 한 번 보셨나요? 예, 죄송하지만 한번 네. 와, 예, 축하드립니다. 이제 집중해서 보신 거죠? 그 두 번째, 네, 그 경만이가 부르는 노래가 있죠. 네네네. 네, 그 노래가 네 맞습니다. 네. 그뭐 갖다 드리라. 실제 마을 그 달의 상자 갖다 주던 마을 청년입니다. 네, 네, 자꾸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간단하게 앞으로 준비하시고 계신 이제 작품이라든지 간단한 인사들을 마무리할게요. 네. 감독님부터 먼저. 네, 저 계속 글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글 쓰고 있고 그리고 빨리 다음 작품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글을 적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죠. 네, 아무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너무 힘든 시기고 그런데 이렇게 또 자리해 주시고 오늘 처음 와주신 관객분도 계시고 또 얼굴에 낯이 익은 관객분들도 계신데 항상 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범죄도시가 모르겠어요. 내년인지 올해인지 모르겠는데 개봉 준비를 하고 있고요. 드라마로 이제 안방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잔칫날을 하루에 한 번씩 검색하면서 후기와 평들을 보는데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경만에게 공감하는 부분들이 이제 요즘 우리네 삶이 하루하루 좀 버텨내는 삶이잖아요. 코로나 이후도 그렇고 사실 뭐 많은 청년분들께서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인 것 같은데 저 역시 하루하루 버텨내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마음을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버텨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고요. 네, 다들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 그 넷플릭스의 그 6부작 드라마를 현재 촬영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아마 2월 달에 자산어보라는 이준익 감독님 작품으로 찾아뵐 것 같고, 그리고 스텔라라는 또 영화가 또 올해 개봉할 것 같아요. 그걸로 찾아뵐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좀 자괴감이 든 게 아까 김용경 감독님이 낸 퀴즈를 마음속으로 못 맞췄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게 이 극장에서는 종영이라고 알고 있지만 또 아직 상영하는 또 극장이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가서 볼 생각이에요. 보고 퀴즈를 제가 보면서 맞출 생각이니까 아직 영화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주변 분들 중에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꼭 저희 잔칫날 영화 추천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잔칫날을 만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배우가 아니라서 지금 드라마나 영화 이제 간간히 단역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디션 준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좀 많이 인지도 있는 배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 많이 이겨내시고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청년회장님이 오늘 또 영화 같이 보셨었거든요. 저희 청년회장님인데. 잔칫날 GV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